들으면 들을수록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이번에 또 세 번째로 요 번트를 빈다 김어준 청수님의 요 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쪽수는 201쪽이고요. 제가 좀 앞에는 좀 책을 주로 많이 읽었었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근데 좀 요번 3부에서는 좀 방식을 좀 달리해서 물론 읽기도 하겠지만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이걸 들으시는 분도 더 재밌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책 자체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질문은 사업 아이템을 친구에게 뺏겼습니다. 이거에 대한 총수님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아이디어는 사업이 아니래요. 사업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디어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를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손쉽게 자본을 모을 거라 생각하는 건 사업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된 착각이래요. 이 자본이 소진되는 속도가 처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공포라고 합니다. 엄청 빨리 소진되나봐요. 언제나 예상한 것보다 비용은 더 들고 수입은 예상치를 밑돌기 마련이다. 그게 사업의 이치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정말 사업가가 될 생각이라면 친구의 사업 시작을 오히려 남의 돈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그 친구의 부탁에 같이 하자 그래라. 피해의식은 버려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냥 읽는 것보다 이렇게 좀 제 말로 바꿔서 하는 게 낫겠죠. 들으시는 분들도 마치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204쪽에 나오는 질문은 일과 인간관계 둘 다 제가 옳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이분은 금융계에 종사하시는데 만나는 분들한테 무조건 이익만을 위해서 판단할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풍부하긴 하지만 아직 철이 덜 들어 보이는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비중을 두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너무 싫어진다는 거죠. 회의가 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총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냐. 자신을 가장 오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만 자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자기는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한다는 거죠. 때로는 남들이 다 아는 명백히 나쁜 자기도 여러 방어 기제를 동원해 부정해버린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자기가 그러는 줄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을 요청한 이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진 않고 직접 대면하려 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용기인 거죠.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분만이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지 알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오해가 사라지고 나면 자신의 경계를 또 파악하고 나면 쓸데없는 자기 비하나 턱없는 과대평가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그저 생겨먹은 대로의 자신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 이런 식의 삶의 기준, 나만의 기준이 정립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자는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묻고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자신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지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이제 질문은 이직을 하고 싶은데 경기가 안 좋아서 고민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해보고 싶은 게 명백하게 있는데 그거 시도조차 안 해보고 접는 거다. 앞으로 어차피 50년 살 건데 그 후에 기력이 떨어진다. 기력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도전해봐라. 아직 20대에 불과한데 뭐 괴로운 걸 억지로 하고 앉았냐. 해보고 싶은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사냐. 행복하려고 사는 거다. 불행하면 관둬라. 이런 조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부. 5부는 연인, 사랑의 원리에 대해 나와요. 참 연애의 문제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질문을 보면 친구의 결혼을 바라보기가 괴롭습니다. 늘 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이성 친구인데 결혼을 하는데 자기 마음이 이상하다는 거죠. 참 이런 게 이렇게 구축된 우정, 일종의 관계 판타지다. 안전거리 확보한 채 거절 공포 없이 누리는 유사 애정 행각. 다들 눈치챘는데 왜 본인만 몰랐나. 그래서 관계는 제목을 따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정이라고 우리 관계는 우정이야. 그러면 우정으로 가버리죠. 그렇게 부합되게 관계가 작동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야. 우린 연인이야. 그러면 연인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당신이 고백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그가 당신 많이 의지하고 또 그 행복을 위해서란다. 소설을 쓴다. 당신이 그저 엄마인가. 제 앞가림도 못해서 비군이 되겠다는 주제에 누가 누굴 걱정해주나. 지금 당신이 챙겨야 할 건 제 짝 찾아 결혼까지 할 그자가 아니라 당신이다. 당신은 그의 행복을 위해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다. 사랑했다고 통보하고 떠나라. 물론 결혼한다니 아까워서 감정 폭주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말이라는 게 자기 실현성이 있어서 사랑이라고 뱉어놓으면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지만 그리로만 드라이브하는 힘도 있다. 당신의 그 관계에 더 얽어맬 리스크가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지금 당신에게 절대 필요한 건 처절한 자기 고백이다. 자기 기만적 유사 연애였다고 인정해라. 그렇게 친구가 아니라 연인으로 이별해야 한다. 그렇게 일단락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엉엉 슬퍼해라. 그 다음 진짜 시작해라.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행복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자기 인생 갖고 소설 쓰는 거 아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비참할 땐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가 아니라 그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은 질문이 친한 입사 동기와 저 사이에 묘한 기류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난 이런 관계를 제목 없는 관계라고 부른다. 왜냐? 정말 제목이 없기 때문에. 연인이냐 하면 정확히 맞는 정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친구냐 하면 딱 떨어지지도 않고 제목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다. 그냥 제목만 없을 뿐이다. 그럼 왜 그런 관계가 생기느냐? 인간이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이죠. 0과 1의 이진수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에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건데 0과 1 사이에는 디지털 세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연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불연속적인 존재일 수가 없다는 거죠. 0과 1 사이에도 관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0.64짜리 애인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섹스도 하고 서로를 걱정도 해주지만 각자 애인은 따로 있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섹스는 전혀 하지 않지만 애인도 제쳐두고 모든 영화를 같이 보는 관계도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럼 그들은 친구인가? 애인인가? 이런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죠. 애매하죠. 그래서 그 관계가
그 관계 나름의 생명력을 가지고 제 스스로 발전해 가는 데까지 기꺼이 따라가 보라. 제목이 없다는 건 당신 둘 이외의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합당하게 설명할 방도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소리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제목에 맞는 관계를 사회적 압력이 작동하겠죠. 너희들 도대체 뭐냐? 무슨 사이냐? 하지만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런 관계가 나름의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된다면 어느 순간 0과 1 사이 어딘가에 듣도 보도 못한 궤도를 당신들은 둘이서 돌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한 즐거움은 온전한 일자리 연인 관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정말 이 부분도 와닿네요. 굳이 모든 관계가 친구와 연인일 필요가 있나? 그것이 아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18쪽. 친구였던 여자아이가 어느 날 고백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요. 그녀가 얼마 전 저희가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녀를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8년 우정이 갑자기 사랑으로 바뀌진 않겠죠? 그녀의 프로포즈를 거절했다고 해요. 이 남자가. 여기에 대한 답변. 그녀를 위한답시고 연애를 시작하진 마시라. 절대 연애는 동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거야말로 상대에 대한 모독이거니와 끝이 좋을 수가 없다. 만약 당신이 허전하고 미안해서 그녀가 연애를 시작한다면 불행해질 확률 매우 크다. 이런 거죠. 그럼 220쪽. 자매 사이에 끼어 고백을 못하고 있어요. 절친하게 지내는 고교동창 여자친구의 동생을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는데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점점 좋은 감정이 싹트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그 동생에게 사귀자고 고백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언니?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제게 고백을 하지 뭐예요. 이럴 수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람들은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면 대부분 그렇게 상황 자체를 따지는데 매몰돼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부터 따지죠. 셋 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좋은 해법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부터 좋은 해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상황이 나의 통제권 밖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내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 내 스스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에게 묻는다면 나라면 동생에게 고백한다. 이기적이지 않고서 한 사람을 독점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 그게 배타적인 사랑의 본질적 속성이다.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종교인이 되어야 한다. 언니에게도 착하고 동생에게도 착한 사람이 되고자 자신에게 닥친 사랑을 포기한다면 애초 그런 사랑은 할 자격이 없다. 물론 고백한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은 좋아하는 그녀가 이미 학교 선배와 사귀고 있어요. 고백해야 할까요?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면 그녀가 당신을 받아줄지에 대한 답은 줄 수가 없다. 다만 어떻게 하면 가장 후회가 적을지는 말해줄 수 있다. 먼저 당신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감당할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선택이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감당하는 게 선택인 거죠. 지금 당신의 진짜 문제는 그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게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감당하기 싫어 아예 선택 자체를 피해버린다. 그렇게 선택으로부터 도망가면 결국 다른 사람이나 시간이 당신을 대신해 선택을 한다. 결과라는 건 그렇게 당신이 선택을 하든 않든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닥치기 마련이다. 그 경우 당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고백을 하지 않는 것도 망설이다 그냥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당신이 그 고백을 유보하기로 결심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이 나이 들어 가장 후회될 땐 잘못된 선택을 되돌아볼 때가 아니라 그때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을 때다. 이 문장이 계속 나오네요. 그죠? 주체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25쪽 7번째 고백인데 10번 찍으면 넘어갈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그저 도전 횟수로 달성할 수 있는 일 절대 아니다. 중요한 건 찍는 횟수가 아니라 찍는 지점과 타이밍. 당신 경우 그 지점과 타이밍을 이미 지난 몇 년간 망쳐왔는데 그걸 극복하고서 새롭고 긍정적으로 어필한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포기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 열정으로 다른 짝을 찾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도록 딱 한 번만이라도 더 시도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우선 다시는 고백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그녀가 외로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그럴 때 최선을 다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진심으로 도와주시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고백은 절대 말아. 고백한다고 그녀가 모르나? 고백 안 한다고 그녀가 모르나? 벌써 6번이나 했는데 필요한 건 결코 고백이 아니다. 당신의 목표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녀로부터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말없이 주고 말없이 제자리로 돌아가시라. 그녀를 감동시키는 것 이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다. 행운을 빈다. 맞는 말이죠. 228쪽 남자도 우정 사이에 끼어버렸어요. 모임에서 알게 된 A군이 처음부터 자기한테 호감을 많이 보였대요. 그런데 B군을 또 소개시켜줬죠, A군이. 근데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서 B군이 떠나질 않아요.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군이 부담스러워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는 답변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고민하는 걸로 무슨 말이냐. 그들 관계는 그들에게 맡겨둬야 한다는 거다. 먼저 만난 거 대수 아니다. 겨우 2번 만나고 B가 나타났다며 게다가 연애, 본질적으로 사고다. 사고가 계획 세우고 나던가 당신 죄 없단 말이다. 당신이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지 않은가. 그저 닥친 거지. 당신이 결정할 수도 개입할 수도 없는 일로 고민하는 거 부질없다. 당신은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라. 대가를 지불한 선택에 옳다 그르다 할 권리 누구에게도 없다. 진짜로 나쁜 건 둘이 그렇게 서로에게 끌린다는 게 아니라 B에게 말해 그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로 인해 A와 B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 상태 유지한 채 둘이 몰래 만나는 거다. 그거야말로 무례한 거다. 무엇보다 당신 A와 B의 굳건한 우정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존재 아니다. 그 다음 질문은 단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게 사랑 아닌가요? 하면서 이 남자분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분이 바텐더를 결혼해도 계속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녀가 남자들을 다 즐기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 이 분노 기저에는 공포 있다. 내 거 하나도 안 남을지 모른다는 불안. 좋은 거 다 뺏길지 모른다는 조바심. 내 유전자 멸절될지 모른다는 생물학적 위기의식. 이거 생태계 모든 수컷의 숙명적 공포다. 우두머리가 암컷들 독점 후 자기들끼리 찌그러진 수컷 원숭이 무리의 궁상 본 적 있으신가? 인간인 내가 다 슬퍼요. 인간 수컷들 자신들 욕망이 최소 공배수로 보장되는 교배제도 발명 안 할 수 없었다고. 일부일처 사랑의 숭고함이 탄생시킨 고귀한 합이 아니란 거지. 사회적 리비도의 안정 위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타협이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무한 방사 본능 타고난 수컷 유전자 통제를 위해 강력한 사회 억압도 병행 발명됐던 게고, 그리하여 윤리, 종교 모두 이 수컷의 욕망 통제와 기회 균등 위에 복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긴장의 밸런스 부자들은 아주 간단히 무너뜨리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35쪽
여친이 돈 한 푼 쓰지 않습니다. 제 나이 32, 여친은 31, 사귄 지 1년 4개월째입니다. 결혼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자가 무조건 희생해야 한답니다. 돈도 쓰지 않으려 하고 뭘 해줘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늘 내가 부족하다고 하고 데이트하다가도 집에서 연락 오면 곧장 가버리고 나에 대한 친구들 험담 한마디에 휘둘리고 고집불통에다 스킨십도 싫어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말 명문이에요. 이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먼저 당신이 연애라 믿는 그 관계의 진실 야박하게 밝혀보자. 첫째, 당신 여친, 당신 사랑 안 한다. 그녀가 사랑하는 건 남자로부터 직사 대접받는다는 사실 자체와 그렇게 대접받아 으쓱한 자기 자신, 당신 아니다. 그럼 당신은 뭐냐? 그녀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숭앙받는 존재인지 입증하는 데 동원되는 지갑 달린 물증. 그녀가 돈 낸다는 건 스스로 이를 반증하는 짓 절대 안 하지. 그녀 친구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 시간, 노력을 상납하는지 중단 없이 홍보한다. 그에 대한 친구들 탐복과 시기가 바로 당신과의 관계를 지속케 하는 핵심 동력, 친구들 한마디에 취약할 수밖에. 둘째, 그럼 그녀는 지금 뭐하고 있나? 그녀를 움직이는 건 그녀의 당신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당신의 그녀에 대한 욕망. 그녀는 당신 욕망을 미분적분해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는다. 당신에게 감사도 칭찬도 선물도 키스도 않는 건 혹여 당신 욕망을 충족시켜 자칫 권력 누수로 이어질까봐. 당신이 기고만장해 당신에 대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통제력을 상실할까봐. 그저 관심사는 당신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당신에 대한 권력 유지. 그녀에게서 발견되는 사랑의 흔적이라곤 구강기 유아 수준의 자기애. 그러니 그녀가 하고 있는 건 정치다. 셋째, 그녀는 누구냐? 불쌍한 년이지. 할리퀸 주인공 컴플렉스의 처참한 피해자이자 타인의 이목에 삶 전체를 조타당하는 호껍데기 인생. 그녀 자존을 지켜주는 건 그녀 스스로 갖춘 것들이 아니라 남자가 자신에게 매달린다는 상황 그 자체. 자기 내부로부터 정립된 자존의 함량 매우 낮다. 허약한 에고는 자기 돌보기도 바쁜 법. 건강한 연애관계의 요체는 밸런스다. 그 관계치만 균형 잡는다면 채찍 휘두르며 SM을 즐기든 말든 그거 건강한 관계다. 그리고 그 균형 가름하는 건 물리법칙 아니다. 상대에게 99 주고 1만 가져도 스스로가 손해라 감각되지 않으면 누가 뭐라 하든 그 연애 내재적 평형, 형평 이룬 거다. 원래 대체대조 생략하고 미련 없이 주는 게 연애 미학의 정수다. 근데 당신은 이미 불량 재무제표와 자본 잠식이 심히 억울하다. 그걸로 말다한 거다. 밸런스 무너진 거다. 이게 다 그녀 탓이다. 그녀 탓이냐? 이 병든 관계. 규칙 사유의 절반은 당신 몫이다. 모든 관계는 상호 학습이며 교섭이다. 일방의 규범, 결국 수용했다면 그 결과도 나눠 가져야 한다. 결혼한다면 둘 중 하나다. 복종 아니면 복수. 그녀에게 불만의 복종 지속하든가 본전 따지며 복수하든가 행복할 공산 희박. 내게 묻는다면 1년 4개월 돈 한 푼 쓰지 않는 것까지 다 좋다. 허나 키스조차 않는 건 그녀 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애정의 문제다. 가망 없다. 31살에 그러는 건 정신착란이지. 그게 때려치워라. 이런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질문은 습관처럼 헤어지자는 말을 해요. 여자친구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해도 싫으면 헤어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매번.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답변은 모든 관계는 기본적으로 권력 관계다. 그녀는 그 점을 체득하고 있다.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 관계의 헤게모니를 지게 해준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이별에 대한 당신의 공포를 이용해 관계의 우위에 서는 법을 안다는 말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관계에서 여러 수의 협박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삐치는 거. 그거 본질적으로 협박이다. 난 너에게 예전과 같은 수의 애정을 표하지 않을 거란. 그녀의 경우 구사하는 협박의 수단이 보다 직접적일 뿐이다. 자신의 우위가 위협받는다 싶으면 그녀는 그 협박 한마디로 자신의 입지를 재탄하는 거다.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는 나름의 방식인데 당신의 굴복은 그녀의 방식이 옳았음을 그녀에게 학습시켜왔을 터.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처럼 군다면 그녀는 앞으로도 그 방식을 고수할 게다. 이런 조언. 그 다음 질문은 남자가 접근하는데 여친이 가만히 있어요. 이런 겁니다. 당신이 뭘 어떻게 하라 요구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를 그 구속 상태에 자발적으로 놓아야 한다. 생각해봐. 당신과 그녀의 연애 자체가 벌써 자발적인 거잖아. 규범과 관습이 당신 둘더러 연인되라고 강제한 게 아니잖아. 연인 관계를 자발적 구속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방점은 자발적이란데 지켜야 하는 거거든. 방점이 구속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래서 안달하며 구속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게 바로 관계의 생리거든. 몸 묶는다고 마음 묶이나. 완전 연소. 서로가 상대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남김없이 주고 받아 더 이상 아무런 아쉬움도 미련도 없는 정서적 충만감에 다다른 연애를 말하는 건데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상대가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게 되더라도 서로를 붙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의 행복을 기원해 줄 수 있게 된다. 태울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태워버리는 거니까. 저도 완전 연소하는 연애를 해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다 불타버리는 거죠. 미지근한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246쪽에 남자친구가 싸우기만 하면 말을 안 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수컷이란 종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무척이나 인색한 건 유전적 연유가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에 옛날에 그 사냥을 나갔는데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거나 먼저 인정하면 먹이 배분에서 낮은 서열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고기는 물론 짝도 잃게 된다. 자기 잘못을 섣불리 인정하는 것, 곧 식욕과 성욕이란 본능을 채우는 데 실패하여 자기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만다. 자기 잘못을 감추고 끊임없이 시비를 가려 서열을 정하고자 하는 습성은 수컷들 유전자에 깊이 각인된 본능적 속성이다. 다투면 대화를 아예 중단해버리는 것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자들은 갈등에 직면할 때 갈등 자체를 승부로 바라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소통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남자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대화란 직면한 분쟁에서 과연 누가 옳고 그른지 그 시비를 가리고 승부를 내기 위한 양자 대결의 장이 된다는 거죠. 남자들 참 웃기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데 서툰 데다 그것이 애인과의 승부가 되는 것도 원치 않는 거다. 피곤하게 긴장의 강도를 높여가며 대결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이 그 갈등이 저절로 소멸되길 바라는 거다. 뭐 수컷의 방식이 좀 멍청하긴 하다. 대결 이외의 갈등 해결법으로 침묵밖에 떠오르지 못하는 게 평균적인 수컷들이란 소리니까. 이런 거죠. 남자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249쪽. 남자는 일이 우선인가요? 남자친구의 근무지가 집과는 거리가 멀고 회사에서 워낙 일이 많아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얼굴 보기 힘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남자는 일이 우선이냐? 아니, 여자가 우선이다. 그 여자에게 미쳐있는 동안에는 고로 당신 질문으로 한 가지는 명백히 확인된다. 그 남자는 당신에게 미쳐있지 않다는 거. 그럼 어떤 상태냐? 그 남자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을 확률, 그리고 일에 정신없이 치이거나 혹은 직장에서의 성공 야망에 불타고 있을 확률이 공히 존재한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여자가
생겼을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는 게 옳겠다. 왜냐? 요즘 대기업 주 5일째 근무다. 토, 일 쉰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면, 그리고 대기업이라면 신입사원에게 그다지 중요한 업무 안 맡긴다. 쉬는 날 중 최소한 하루는 연애에 투자해야 정상이다. 몸이 아니라 정신적 여유가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도 연인에게 할애할 수 없다는 거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차가운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단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며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방법 많이들 택한다. 그래서 정말 차가운 진실과 마주하고 싶다면 정색하고 진지하게 물어봐라. 이런 거죠. 아, 그리고 또 명문장이 나왔습니다. 이 사연이 레전드 사연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제목은 남친을 확 뜯어 고치고 싶어요. 24살의 여성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툭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헤어지자고 하는 저를 다 받아주던 남친이 점점 지쳐서 예민해지고 짜증과 싸움이 늘어갑니다. 몇 시간 며칠이고 싸우고 헤어지자 합의했다 싸우고 악순환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 잘 맞는 사람을 만나도 전 싸울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위해 덜어내고 채워주는 과정이기에 내 연인과 행복하기 위해 전 꼭 싸울 겁니다. 그런데 남친은 제가 부탁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그것만 안 해도 싸움이 줄 거나 말해도 미안하다 하기도 이제 지쳤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이제는 저랑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네요. 저는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뿌리를 뽑아 고치고 싶은데 남친은 그냥 한번 넘어갈 수 없냐며 화를 냅니다. 저로서 모든 걸 참는 건 이미 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직을 신조로 삼기, 마음에 담아두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라 생각해요. 저라는 자아를 포기하고 참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 김원준 총수님의 답변, 거참 힘들게 연애하시네. 사연만 읽는데도 내가 다 지쳐요. 당신 애인 해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 모른다고 봐. 한번 따져보자고. 우선 당신 주장과 그 논거들 죄다 무슨 덩어리야. 볼까? 아무리 좋은 사람, 잘 맞는 사람 만나도 싸운다. 안 싸우면 발전이 없으니까. 미쳤다. 좋고 잘 맞는 사람 만나자고 다들 그 고생인 게야. 그런 사람 만났으면 그 자체로 대단한 행운이라고. 감지 덕지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물고 빨고 해야지. 그 아까운 시간을 왜 싸워서 증발시켜. 이종 격투기 하나? 싸워서 발전하게? 그리고 좋고 잘 맞으면 이미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당장의 행복을 왜 유보해. 손에 쥔 행복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주제. 그게 얼마나 아까운 건지 모르면서 어떻게 나중에 행복해지나. 그것도 매일 싸우면서. 그 다음 B. 모든 걸 참는 건 내가 아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거다. 마음에 담아두는 건 거짓말이다. 정직이 신조라서 그렇게 못한다. 이야, 이런 로직에 자기 합리화는 또 처음 봐요. 그러니까 난 정직해. 못 참으니까 너만 참으라는 거 아니야. 어머, 그럼 참는 건 부정직이네. 참는 자여 화 있나니 지옥이 너희 것임이라. 이거네. 아이 깜짝이야. 게다가 자존이 무너지신다. 아니죠. 어디서 발명된 자존인지 몰라도 우리 사바세계에선 화나는 대로 화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는 거, 그거 성깔이라고 그래요. 성깔. 그 다음 C. 남친 뿌리 뽑아 고치겠다. 우리 행복한 미래를 위해. 개인적으로 이 대목은 아주 무서워요. 아니, 남의 뿌리를 왜 지가 뽑아? 애인이 고구마야? 그리고 그 우리 위한다는 법을 왜 당신 혼자 제정해? 그건 그냥 당신 법이에요. 그 법에 의거해 미래 위에 하사하시는 신란, 지침, 계도, 질책 상대가 싫다잖아. 왜 싫다는 애를 당신 박스에 구겨넣어. 경추 접힌다고 비명 지르잖아. 안 들리나? 이런 말 들으니까 억울하시나?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 당신 우리 사랑 미래라는 상징의 해석 권한 독점하고 있다. 그렇게 구축한 독자가치 체계로 우월적 지위 확보에 상대 추궁한다.
중세 사제가 딱 그랬다. 신으로 가는 길목 차단하고 신의 뜻 해석 권한 독점했다. 자신들 편의와 욕망을 신의 뜻과 등치시킨 일대 사기극. 당신 마찬가지다. 스스로 직조한 사랑의 사제복 착용하고 혼자 창안한 율법으로 상대를 일방 통제한다. 그게 어떻게 교제인가? 교정, 교화지. 그리고 애인, 남이다. 그리 말하면 사랑에 대한 모독으로 들리나? 아니다. 애인이 남인 걸 인정 않고 어른의 사랑 못한다. 남 자기 뜻대로 못하는 거다. 사랑, 단점과 차이를 없애는 거 아니다. 그에 개의치 않는 거지. 게다가 사랑이란 게 영원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불완전한 인간끼리 그런 게 가능할 리 없지. 그게 된다는 상상까진 좋다. 그러나 그 판타지를 상대로 실제로 구현해내라는 강요. 그거 폭력이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 수용할 수 없는 자, 사랑 말할 자격도 없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거든. 당신 수용한 게 초과하거든. 헤어지는 게 옳다. 사람 고쳐 쓰는 물건 아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의 통제 강박과 일장 훈계를 오로지 사랑이라 간주하고 당신에게 기꺼이 포박 훈육되고 싶어 하는 자 만나라. 그래서 실컷 인간 개조해라. 아마 있을 게야. 없으면 그럼 네가 하와이 가야지 뭐. PS. 지금 남친은 인류의 차원에서 하루빨리 석방해라. 걔 그러다 오래 못 살아. 이런 상담 전체를 읽었습니다. 너무 와닿죠? 너무너무 와닿네요. 남친을 확 뜯어고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게, 내가 누군가를 사귀면 이런 걸 공부해야지. 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교조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또 기독교,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 세트가 많은 것 같아요. 전 이제 좀 마음이 많이 고쳐, 이 책을 읽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말자. 그건 폭력이다. 폭력이다. 다음 256쪽. 지금은 뜨거울 때 아닌가요? 여자친구가 이제 막 100일을 넘겼는데 얼마 전 여자친구가 구속 좀 하지 마!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녀 말이 제가 구속이 심한 편이라네요. 답변은, 그녀가 구속이라고 느끼면 그건 구속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녀 기준으로 그렇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문제는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어 언젠가는 터지가 되어 있으니 사전에 합의 봐라. 우선 당신 스스로 어디까지가 구속이고 어느 정도가 관심의 표현인지 그 기준을 생각해보고 그녀에게 차분하게 설명해라. 중요한 건 결코 설득하려 하지 마라. 그걸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그녀 마음이다. 그녀도 그게 구속이 아니라 느껴지면 그럼 요구하지 않아도 수용한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라고 강제할 순 없다.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연인은 남이다. 연인이 남이라는 걸, 이 기본적인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다. 그들은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울부짖는다. 이런 자들과 놀면 안 된다. 유아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자들은 사랑과 폭력을 구분할 줄 모른다. 사랑이란 모든 걸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건만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하는 거다. 감동적인 문장입니다.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하는 게 사랑이래요. 그 다음에 258쪽. 그녀가 성형수술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답변은, 난 당신이 그녀에게 쌍꺼풀 수술을 하지 말라고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 당신이 진심이기만 하면 그녀는 무조건 당신의 미적 판단을 절대 기준 삼아 스스로를 예쁘다고 여겨야 하나? 그녀가 당신 키가 크다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당신 키가 큰 게 되어버리는가?
그녀 자신에 대한 미적 기준이 당신과 다르다는데 그 기준이 왜 당신과 같아야 한다고 난린가? 그게 같아야만 사랑인가? 그녀가 스스로 더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걸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왜 포기해야 하냐고. 당신의 의사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녀의 외모에 대한 결정은 결국 그녀 기준에 따라 그녀 스스로 하는 거다. 당신이 그녀를 사랑해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그에 대한 당신의 호불호를 밝히는 것 거기까지다. 쌍꺼풀 수술했다고 헤어질지 모른다는 사람이 그게 어디 정상적인 연인인가? 그건 어디까지나 그녀의 선택이고 그 결과도 온전히 그녀 몫이다. 당신 말을 안 듣는다고 사랑 핑계 삼아 그녀 협박하는 못난 짓을 이제 그만하고 기왕 하겠다는 거 좋은 의사 만나게 정보나 같이 알아봐 주시라. 사랑이 무슨 상대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차딱지인 줄 아는 사람들 많다. 그런 생각 자체가 폭력인 거다. 그 다음 질문은 된장녀 같은 여친 고칠 수 있을까요? 100일째 되는 날인 저한테 직접 만든 작은 선물을 줘서 엄청 감동했는데 곧바로 잡지책을 들고 와서는 자기에겐 이걸 사달라면 콕 집어주더라고요. 당신은 선물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녀가 원하는 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줬지만 날이 갈수록 제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답변. 우선 이것부터 말해두자. 연애의 기본 중 기본이 정산을 말라는 거다. 이 선물 사주고 저 선물 받는 게 남는 장사냐 아니냐 이런 짓 하지 마라. 물론 모든 관계는 기본적으로 거래다. 상대의 보유자산이 과연 내게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타산 의식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대차 대조된다. 관계가 끝나는 건 그 거래의 균형이 무너질 때인 것이고 연애가 거래라는 건 총체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다. 그의 품성과 지성과 감성까지 포괄해 서로가 주고받는 것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그렇게 교환 가치를 갖는 것의 목록이 지독하게도 물질 편향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관계에 있어 정산이란 곧 경제적 정상만을 의미한다. 그 외의 정산법 모른다. 지금 당신처럼 그리고 당신의 여친처럼 바로 그런 경제적 정산을 말라는 거다. 연애의 엑기스는 무엇보다 연애를 하고 있는 심리 상태, 그 순간순간을 최대한 누리는 거다. 두근대는 기대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장감, 사랑받고 있다는 포만감, 뜻대로 안 될 때의 탄식, 섹스하는 격동, 그 모든 상태를 오감으로 즐기는 거다. 그 외에는 다 격가지다. 그러니 연애할 땐 되돌려 받을 생각 말고 그냥 주고 줬단 사실 자체를 잊어라. 그리고 상대를 불완전한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오로지 당신이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상대가 당신에게 주는 환희에 집중하시라. 그렇게 최선을 다해 그녀와 할 수 있는 연애에 할 수 있을 때 집중해라. 그게 연애의 정수다. 그러다 그녀의 허물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손해보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거든. 그녀를 고칠 생각 말고 헤어져라. 당신 짝이 아닌 거다. 사람이 사람을 고치겠다고 덤비는 거 주제 넘은 거다. 당신이 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든가 감당할 수 없거든 포기하든가. 그렇죠. 그 다음 열등감 때문에 여친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삼수했던 사실부터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친한테.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 구애 과정에서 수컷들이 쳐대는 온갖 수의 구라는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유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판독이 가능하다. 이건 단순히 개인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장구한 DNA 히스토리를 지닌 수컷들의 집단 습성이다. 수컷의 서바이벌 로직이 원래 그리 생겨먹었다. 통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내 유전자를 존속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만 한다면 어떤 진화적 수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무방비로 노출한다는 건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다.
누구나 결심만 하면 박지성 되나 액면가의 자신과 마주하고 그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데엔 대단한 분량의 성찰과 용기가 필요하다. 기회를 박탈당하고 도태될지도 모를 리스크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거고 그 결과를 억울함이나 한탄 없이 고스란히 수용하겠다는 거다. 본능과 습성에 반하는 거라고. 그럴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능력이다. 세상엔 두 종류의 자신감이 있다. 내가 쟤보다 키가 커서 돈 많아서 잘생겨서 그런 비교 우위를 통해 획득하는 자신감. 이건 나보다 키 크거나 돈 많거나 잘생긴 상대 앞에서 바로 죽는다. 상대적 자신감. 반면 상대가 돈 많거나 잘생긴 게 내가 보유한 자신감의 총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유형이 있다. 왕자병과의 차이는 상대가 키 크고 돈 많고 잘생겼다는 자체는 인정한다는 거. 하지만 그게 그래서 난 못났다 로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분을 스스로 농담거리로 만든다는 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산을 만족스럽게 긍정한다는 거지. 이거 절대적 자신감. 그렇게 자신의 취약점과 하자에 개의치 않는 건 결국 섹시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그 자양분은 지성이다. 지성의 출발점은 자기 객관화이고 자기 객관화에 도달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밖에서 보기. 그래서 여행을 최대한 많이 해라. 이런 거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제목이 화이트 콤플렉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객관화에 이르는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밖에서 보기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밖에서 보기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한데요. 서구를 지나치게 경배하고 반대로 우리 것은 자학 수준으로 폄훼하게 되는 사고의 강화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가 그들의 상대적 우월성이 담보되도록 동양에 부여한 이미지와 그를 근거로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와 우위를 당연시하는 인식을 오리엔탈리즘이라 부른다. 그래서 모나리자 얘기가 나오는데 모나리자가 탄생한 시대 상황, 문화 토양, 그리고 그로부터 누적된 역사 모두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환경과 하등 상관없어 그 미적 감수성이 나의 그것과 판이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러니까 서양의 감상을 무조건 수입해 와서 느닷없이 우리도 그녀를, 모나리자를 신비롭다 느끼라 윽박지르고 그것을 고급 예술로 인지토록 주입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미적 안목에 대한 불신과 자괴를 배양케 하던 당시의 미술 교육은 한마디로 동양이 스스로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하는 과정이었다. 이제 난 이 왜곡된 동양의 멘탈리티를 화이트 콤플렉스라 부른다. 공교육의 기본적인 학문 분과 체계부터가 서양의 것을 고스란히 수입한 거다. 우리들의 삶과 역사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 알렉산더를, 겨우 아시아의 남단 인도까지밖에 오지 못한 그를 세계를 제패한 대왕이라 칭하도록 배운다. 겨우 한반도의 절반 크기에 불과했던 솔로몬의 나라를, 지역 부족의 통합에 불과했던 그 부족사를 한국 기독교는 위대한 솔로몬의 제국사로 가르친다. 15세기까지만 해도 동방에서 기원한 지중해 문명의 아류에 불과했던 그 서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그렇게 우리네 교육이다. 이 화이트 콤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동양의 역사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충분히 세계를 돌아보고 나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된다. 세계는 우열로 나뉘는 게 아니라 차이로 나뉜다는 걸. 그리고 그 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사는 곳이면 의례 통하기 마련인 인류의 보편 상식을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세계를 여행하려거든 이걸 명심하자.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 가서 주눅들지 말고 어려운 나라 가서 요새 떨지 말 것. 이런 거죠. 그 다음
다음에 나오는 그거는, 야, 이거 진짜 많네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3시간 연달아서 하고 있거든요. 1부 1시간, 2부 1시간. 지금 또 3시간 찍고 있는데 머리가 어지러지하네요. 근데 이 책을 또 읽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려니까 장난 아니네요. 뭐 해석은 거의 못하고 지금 읽기만 하지만 한번 이 자체도 의미가 있겠죠. 지구력 중요합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아니라 질문. 플레이보이 동기에게 당했어요. 이런 거죠.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응답은 연애로 말미암은 희열이 온전히 당신 것이었든 그로 인해 비롯된 비탄도 고스란히 당신 몫이다. 그게 어른들 연애의 기본 이치다. 참 이게 참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 그냥. 아우. 그다음에 질문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제 답변 중에 좀 괜찮은 답변만 위주로 제가 한번 별표 친구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외국 가면은 온통 다른 것만 보인대요. 버스만 타도 다 다르고, 뭐 토큰, 회수권, 현금, 전기권, 카드 다 신기하다. 차이점만 눈에 띈다. 그런데 충분히 많은 나라를 거치고 다니면 어느 순간 버스 타면 돈 낸다 하는 것만 남는다. 인간이 사는 곳이면 의례통하기 마련인 보편 상식을 깨닫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사람이 그냥 그것만 쥐고 살면 된다. 보편 상식이죠. 액면가대로 사는 거. 그렇게 인생 한 마리 행복한 동물로 살 수 있으면 그게 장땡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 이거를 다 하려니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표 친구 위주로. 불확실성은 삶의 본질이다. 당신만 불안한 게 아니다. 그걸 스스로 감당하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어른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게, 결혼해야 행복하다는 거, 일종의 신화다. 사랑으로 결혼해도 불행해지는 커플이 부지기수고, 조건 맞춰 결혼해도 잘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중요한 건,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어떤 것인가에 있다. 돈과 외양이 훨씬 중요한 사람도 있고 생의 불확실성과 흥분을 함께 누리는 게 더 중요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결혼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누구랑 하느냐 이게 아니라고 하네요. 누구랑이 아니라 나는 언제 행복한가 이다. 나는 언제 행복한가.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알고 내가 행복한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하고 만나면 나의 행복이 자꾸 채워져. 그러면 맞는 사람인 거죠.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행복은 가르칠 수 없다. 겪는 수밖에 없다. 배신도 당해보고 배신하기도 하면서 인원과 지저도 보고 전원과 복과도 보면서 적어도 10대번은 이렇게 진심 다해서 해본 후에 결혼을 해도 해라. 정말 공감이 됩니다. 내가 언제 행복한가. 요즘 요거 되게 좋은 문장 읽어드릴게요. 여성들을 위한 결혼 성공 확률 배가법. 남성이라고 바꿔도 괜찮을 것 같고 정말 명문장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대다수 연인들이 관계의 최종 정착력이라 생각하는 결혼, 그 결혼에 적합한 배우자 고르는 법에 대해 한마디 하자. 귀가 쫑긋하시죠? 결혼은 그 놈이 아니라 그 놈인 줄 안 놈이랑 한다. 통상 그 놈은 그 놈의 각종 행위에 대한
당신들의 무죄 추정, 아전인수, 주관 해석의 누적이 만들어낸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상상 속의 그놈이다. 그 놈은 실체가 아니라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 내 사랑은 아마도 이런 사람임에 틀림없어 수준의 짐작으로 창조된 당신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공인물이란 거다. 대부분의 멀쩡한 처자들이 그렇게 그 놈이 아니라 그 놈인 줄 안 놈이랑 결혼한다. 그래놓고 속았다고 혹은 변했다고 말들 한다. 그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후 스스로 인물 하나를 가공해냈던 것일 뿐 상대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변한 거라곤 복부의 피하지방 수치밖에 없을 때가 대부분이다.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에요. 정확한 문장이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김어준 총수님은 여행을 가라 그래요. 여행을 가라. 여행을 가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유럽 여행처럼 한 달 정도 가보라는 거죠. 갔는데 사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사건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결 방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무한 난생 처음 겪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각자 타고난 본연의 문제 해결 능력이 그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그 바닥의 깊이와 넓이는 개인차가 엄청나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이 바닥의 깊이와 넓이는 나이와 학벌, 재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저 한 마리 짐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타고난 동물적 능력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각자 지닌 본연의 문제 해결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내면으로부터 먼저 무너지는 건 그놈들인 경우가 다반사다. 수컷 가오를 위해 유지하던 표정관리 시스템이 가장 먼저 붕괴되고 이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느니 상대의 과오를 찾아내 그걸 탓하기 시작한다. 원래 수컷들의 방어치기가 그렇게 생겨먹었다. 모든 것이 익숙한 한국에서 온갖 방식으로 은폐해왔던 그놈들의 비겁함과 치졸함이 그 바닥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다. 그 적나라한 광경의 처자들은 입이 딱 벌어지게 된다. 예산 부족하고 일정 자유로운 배낭여행에선 이런 종류의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처리해내는 그놈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문제가 되는 그런 날들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커플 중 열의 7은 그놈들의 실체를 목격하게 되는 거다. 그걸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처자들이 아예 현지에서 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나 열의 셋은 오히려 돈독해지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그 하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놈의 문제 해결 능력,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에 반해서다. 예를 들어 일단 지금 이 시간 남아있는 아무 밤기차나 타고 그 기차의 목적지로 가자. 뭐 이런 거죠. 그게 포르투갈이었으면 어떠냐 뭐 이런 거죠. 이런 어차피 정답 없는 상황에서 패닉하지 않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능력을 보며 그놈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생소한 공포에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에게 맞을 때, 예를 들어 그놈이 그럼 기차를 놓친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공항 가서 오늘 밤은 노숙하자고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재밌을 것 같아서 기꺼이 오케이를 외치는 처자라면 그렇다면 둘은 죽이 제대로 맞는 거다. 집안 학벌 재산 등에 의해 가려졌던 공포에 대처하는 서로의 방식이 그렇게 죽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들도 그때 처음 알게 된다. 왜냐? 국내에서 바닥의 공포까지 드러낼 일이란 연애 중에 대체 뭐가 있겠나. 그래서 이들 열의 셋은 결혼해도 좋을 커플들이다. 왜냐? 결혼 생활이란 게 사실은 배낭여행과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연애에서 결코 알 수 없었던 약점과 한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싱글일 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종류의 갈등이 부딪히게 될 뿐 아니라 그 갈등에 대한 정답이 따로 없어 결국은 각자가 타고난 본연의 품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그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누군가와 심각하게 결혼을 생각한다면 그 전에 최소 보름 이상, 한 달 정도 충분하고 배낭여행 한번 다녀오시라. 그놈이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 단 반드시 타이트한 예산으로 가야 한다. 돈으로 모든 위기를 무마해버리면 그놈 바닥이 안 드러난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그놈의 바닥은 파악하고 결혼을 하든 말든 해야 할 거 아닌가. 보름 투자에 50년 건지는 거다.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딨나.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여행을 꼭 장기간 다녀와야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녀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애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어른은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본다. 보고 싶지 않겠지만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당신은 지금 연애에 있어서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니까. 이 말도 와닿았고, 그 다음에 주도권. 이것도 넘어가자. 이거 넘어가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하면 이거 몇 시간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참, 그 다음에 이제 없나? 다 있나? 다 한 것 같은데? 자기 결정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너무 많네요.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순 없고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3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제가 3부까지 찍었는데 건투를 빈다. 김어준 청수님의 책인데 정말 유익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꼭 사서 보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정말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 솔직히 학자들보다 김어준 청수님처럼 자기 삶을 정직하게 살아낸 사람들이 삶으로 살아낸 것만 말하잖아요. 자기 삶의 지혜를 말하는 분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실질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항상 합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책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다 쉬었네요. 감사합니다.